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니체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쉽게 소개해드릴 목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철학적 기초가 거의 전무하거나 약한 분들, 또는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이 니체에 대한 강의들이 어려웠다고 느낀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에는 아카데믹했던 기존의 그런 성격들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서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니체의 철학을 한마디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가치들을 뒤집어 엎는 것. 자, 지금 이 내용이 니체 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죠? 네. 왜 모든 가치들을 뒤집어야 하는 것일까?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이번 강의는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괜히 복잡한 얘기 말고 핵심을 바로 찌르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니체의 관심사가 뭐냐면 인간의 바깥에 놓여 있는 그 외부에 마련되어 있는 가치들 말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이제 니체의 관심사이고 주요 목적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바깥에서 가치로운 것을 찾지 말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서 가치로운 것을 찾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서구 사회에서의 어떤 그 철학적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나 말고 바깥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이제 나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니체는 이걸 뒤집어 가지고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나를 관찰하고 인간을 그 자체로 보면서 여기서 가치로운 것을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니체 철학의 핵심이고, 그래서 니체는 기존의 철학과 정통적으로 결별하면서 현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니체는 왜 가치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을 했던 걸까요? 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두발 검사, 그리고 이제 교복 검사, 이런 걸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등교 시간이면 교원 앞에 선생님들이 나와 계셨고 학생들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때 남학생의 경우는 머리가 너무 길면 불려나가고, 여학생의 경우는 그 치마 길이를 이제 보고서 이제 무릎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또 불려나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중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었는데 같은 반에 친구, 여학생이 제 뒤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치마 길이가 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이 뒤쪽으로 좀 메보라는 거죠. 그래서 살짝 몸을 틀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붙어서 그렇게 해서 통과해보려고 하는 그 어설프기 짝이 없는 전략을 그 친구가 세웠던 겁니다. 이 친구는 어쨌든 성공했을까요? 네. 여기서는 성공했냐, 실패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어떠한 학생다움이라는 이념이 저 당시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건 근데 이제 누가 만든 이념일까요? 모르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왜 저런 이념이 있고 저 이념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상세히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저 추상적인 이념, 즉 학생다움이라고 하는 그 모범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념에 나를 껴 맞춰야 되는데, 각 사람들이 가진 그 개인적인 표현에 대한 욕구, 이거는 전부 다 저 과정에서 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획일화. 그러니까 학생다움이라고 하는 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념으로 우리 모두를 획일화시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존재들만 아무런 제지 없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체는 이러한 기존의 저 가치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려 들지 말고 정말 저것이 옳은지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철학자라는 얘기예요. 왜냐? 저 학생다움이라는 가치가 나의 외부에 있고 내가 만든 게 아닌데도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면 나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니체의 관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이제 니체가 세운 철학적 성격인데, 바로 이렇게 니체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약자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와 같은 근성을 가진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가치를, 그것을 검토하고 살펴보게 함으로써
바로 그 약자를 강자로 만들고 노예를 주인이 되게 만드는 참다운 나를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모든 가치들, 여기서 이 가치들은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부여받은 가치들인 거죠. 저는 이제 학교 예를 들었지만 니체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각 개인에게 부여해서 집어넣고 그 이념에 따라 인간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니체는 싹 걷어내자. 그러고 나면 비로소 이제 뭐가 남냐 하면 있는 그 자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현실 속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왜 봐야 하느냐? 기존의 가치들을 부정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엄청난 피곤함과 부담스러움이 따르는데도 왜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내용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른 것보다도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본시 이것은 니체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막스 쾨러가 그 논의를 더 이어가기도 했던 그런 개념인데 자, 낯선 용어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못 보겠는데 하지 마시고 쉽게 바로 풀이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 배워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별 뜻이 아니고요. 원한 또는 뭐 복수에 대한 감정 뭐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제 이런 감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르상티망에 대한 감정이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런 거보다도 뭐가 먼저 있었냐 하면 비천한 것과 고귀한 것에 대한 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낯설다면 더 쉽게 풀이해드리자면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구분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구분과 르상티망은 또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악이나 선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규정의 그 심리 있죠.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게 르상티망입니다. 왜냐하면 강자에게 약자가 당하면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이 일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을 악으로 규정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도덕적인 규정이죠. 따라서 르상티망은 이것과 관계가 되는데 본시 인류에게는 이게 먼저가 아니고 원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인 가치관, 철학에서는 좋고 싫음에 대한 가치관을 미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게 먼저 오리지널이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고 잘 안 와닿는다 하는 분들은 신생아를 보시면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게 이제 세계를 상대로 반응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반응하질 않아요. 신생아가 도덕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대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신생아 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신생아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좋고 싫음으로만 구분을 해요. 정말 미적인 가치관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거나 웃거나 하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관은 훨씬 복잡 미묘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초기 인류의 형태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적 수준이 낮았던 인류의 형태에 있어서 좋고 싫음에 대한 가치관으로 세계에 대해 반응했던 것, 그죠? 이게 오리지널한 모습이었겠구나.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강자하고 약자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고 또 이제 주인과 노예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인간 사회는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나 경제적 분야에서 또는 뭐 정치적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가 다 있죠. 이제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인데 이때 이 약자는 강자를 상대로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하면 니체가 볼 때는 싫고 좋음에 대한 미적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선 또는 악에 대한 감정, 즉 도덕적 가치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약자의 특징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약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즉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의 친척이 마침 주식 투자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친척을 향해서 이제 축하를 해주기도 하겠지만 부러운 감정,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질투, 시기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사실 많이 보게 되죠. 나는 안 그러는데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잘 보세요. 그 대상, 그러니까 나의 이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 친척이죠, 부자가 된 그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악으로 규정하는, 악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사악한 뭐 악마처럼 규정한다는 거 아니고 나쁜 것으로 규정을 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겁니다. 가령 저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치사한 방법이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 그러면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면서 자기 위안으로 삼는 전략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 게 사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포도와 여우 이야기이거든요. 너무 높은 곳에 포도가 열려 있어가지고 여우가 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었는데 포기하게 되니까 이 여우가 뭐라 그래요? 저 포도 알고 보면 있잖아, 쉰 거다 저거. 그래서 먹는다 해도 아우 맛이,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먹는 저런 포도거든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 여우의 심리가 뭐죠? 내가 얻지 못하는 그 대상을 나쁜 것으로 규정을 하는, 그죠?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의 르상티망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약자는 강자를 상대로 선 또는 악이라고 하는 형태의 도덕적 구분을 하는 게 특징이지만, 정작 강자는요, 약자를 상대로 르상티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미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좋고 싫은 정도로만 구분을 한다는 게 니체의 분석인데, 자, 이게 왜 그렇지? 왜 강자는 또 그렇게 한다는 거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바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엄청난 부자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경제적 강자인 거죠. 그때 내 친척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됐다 한들 그런 상대를 보면서 르상티망을 일으킬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나 엄청난 부자인데, 그보다는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된 그 대상을 상대로 좋아해 주거나 뭐 적당히, 또는 뭐 그래도 난 쟤는 원래부터 싫어하는 앤데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좋고 싫음 정도로 구분을 하지, 원한과 시기 질투에 몰입을 해서 그 상대를 의도적으로 막 깎아내리면서 나를 위안으로 삼으려고 하는 전략까지는 취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보기 드물고 그런 동기가 잘 생길 만한 조건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지만 약자는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상티망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도덕적인 규정을 한다. 이게 이제 니체 분석인데, 자, 이렇게 니체는 인간의 심리를 예리하게 분석을 하는데, 자, 이 내용을 다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강자는 싫음과 좋음 정도로 외부 대상을 평가할 때가 많지만, 약자는 어떻게? 악 또는 선, 그러니까 외부 대상을 도덕적으로 규정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니체의 인간에 대한 분석이 가지는 특징을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인간을 지금 니체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네, 신의 피조물 또는 어떤 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신을 끌어들여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월적인 어떤 신비주의로 분석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 분석하죠. 그 자체로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추적해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건데, 기존의 방식대로 인간을 분석했던 철학은 이러한 니체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아니면 인간의 이성 있죠? 이러한 능력을 극도로 찬양하면서 인간의 감정, 기분, 정서 뭐 이런 것들은 천하게 보는 그런 이성 중심의 근대 철학적 세계관. 니체가 볼 때는 이런 것들로 인간을 분석했을 때 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특히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들이죠. 그들이 천국에 간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게 르상티망을 왜곡하는 형태라고 봅니다, 니체는요. 자, 경제적 강자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뭐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게 이제 기독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강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낮추고, 그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 약자들이 천국 행위라고 해갖고 그들의 삶을 보상하려 드는 아주 전형적인 약자가 강자를 향해서 드러내는 르상티망에 따른 자기 위안의 합리화의 전략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부자들과 달리 가난한 우리는 그래도 정이 있잖아.
인간미가 있는 게 뭐 우리 집이지 돈이 다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합리화하려 드는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르상티망에 따른 인간의 왜곡 이런 거를 하는 기독교가 뭐가 더 문제냐, 그러한 인간의 약한 면을 신의 축복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건데, 그렇게 되면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약한 나의 면모가 그 자체로 존귀한 종교적 가치를 가지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종교의 왜곡은 인간을 더 나약하게 만들며 진실을 가려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전통이 강했던 서구 사회에서 니체는 저 기독교적 전통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라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또 근대 철학이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진짜 모습일 수 없다고 하면서 저런 식의 사고로부터 생겨난 도덕의 가치들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니체가 왜 모든 가치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했는지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뒤집어 엎어야 새로운 가치, 즉 인간이 직접,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자기 자신이 직접 나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인간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 위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나를 직시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게 되면 비로소 나의 문제점을 인지하여서 그것을 고치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자가 왜곡된 르상티망에 빠져 있으면 발전 못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천국 간다? 그 믿음에 갇혀 있으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저런 나약한 사고로부터 벗어나 열심히,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약자면 인정하고 주식 공부하세요. 재테크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 강자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해서 노력해서 자기를 끌어올려가는 그 삶의 과정, 생생한 현실, 이게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이지, 지금 고통스러워? 괜찮아, 잘 수능하며 살아봐, 죽고 나면 보상 있거든? 이런 위험천만한 논리에 빠져들어가지고 약한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매몰되어 있지 말아라 라고 니체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니체는 기존에 이제 진리 추구를 했던 철학적 전통을 비웃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는 선악의 저편 서문에서 진리를 여자에 비유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여자가 또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왜 거덜먹거리는 남자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유혹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면서 자기를 꾸미고 온갖 화술을 드러놓는 그런 남자들. 물론 이런 뭐 남자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비유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 남자들이 왜 저러냐 하면 아직 자신이 갖지 못한 그 여자들을 향해 욕망을 품고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면 더는 이제 그런 거들먹거림이 그 대상을 향해서 이제 발현되지 않고, 이제 아직 못 가진 것, 그러니까 인간은 못 가진 것을, 결핍된 것을 가지고자 더 애를 팍 쓰지, 이미 가진 것은 조금 누리다 보면 금방 식상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뭐와 맞물려지는 거냐면, 철학자들이 진리 추구를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데 그건 뭐냐, 니체가 볼 때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못 가지지. 못 가지니까 더 막 애를 쓰게, 환상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를 쓰게 되고 몸부림치게 되고 진리를 향해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부은 그런 철학자를 미화해갖고 성인 반열에 올려놓고 한다는 거죠. 니체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확인 안 되는 여자 한번 유혹해보겠다고 온갖 바람기가 든 그 남자하고 뭐가 그 수준이 지금 다르냐 하는 거죠. 날카롭죠, 니체의 이런 분석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의 진리관은 관점주의라고도 하는데,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좀 달라지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것이지,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것, 그리고 그걸 막 찾아 헤매고 하는 거는 아이고 저거 수준이 아까 비유했던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니체는 정말로 파격적인 전통 철학과 결별하면서 현대 철학적 면모를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니체는 살아생전에는 큰 빚을 못 봤죠. 어릴 때부터 공부도 참 잘했고요. 24살에 이미 이제 당대 최고의 석학인 리칠 교수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문헌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으니까 재능이 대단했던 인물이고, 음악에도 능했습니다. 10살 때부터 작곡 시작하죠.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는 난이한 그 악보들을 다 읽어냈던 능력의 소유자가 니체입니다. 그래서 바그너라는 음악가의 그 악보에서 특별히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악보 있거든요. 그거를 딱 보면서 거기서 이제 기존 음악적 전통과 결별하고 불협화음을 주제로 해서 펼쳐나가는 그 음악의 특징을 잡아내가지고 이건 내 철학하고 맞아떨어지는데 하면서 바그너를 찬양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최초로 쓴 철학서가 이제 비극의 탄생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강의이기도 한데, 물론 나중에 이제 바그너가 음악을 활용해서 자기 이제 예술 세계를 상업화한다 해가지고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이유가 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니체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으나 그래서 문헌학자로 편하게 살면 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너무 보면은 이제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학자가 있거든요. 프랑스의 의사 이제 자크 로지에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니체가 남겨놨던 수많은 기록 문헌들 다 싹싹 검토를 해가지고 니체가 생전에 알았던 질병, 어느 정도로 알았는지 그 정도,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들 다 파악을 해서 펼쳐낸 학술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저도 어릴 때 읽었는데, 그래서 니체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는데, 그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 니체는 평생 동안 이제 두통, 그리고 안구 질환, 그리고 이제 그 조울증, 아주 심각한 조울증을 한평생 앓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아둥바둥하면서 자기 철학을 펼쳐나가는데, 원래 아픈 사람이 철학을 많이 해요. 세계가 왜 이렇고 난 왜 이러지? 의문이 드니까. 그래서 철학을 많이 하는데, 니체도 그래서 철학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문헌학과 결별에 나가면서 문헌학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니체를 찬양했던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외로워지죠. 이제 니체는 너무 아까 봤듯이 파격적인 철학을 펼쳐나가니까 그 시대에는 인정을 못 받죠. 이러한 그 니체를 알아본 인물이 누구냐면 덴마크 사람이었습니다. 기오 브란데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자체로 대단한 학자인데, 이 사람도. 그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그 코펜하겐 대학교의 그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는데, 무신론자란 이유로 이렇게 임용이 거부당하죠. 그래서 이제 분노한 이 인물이 독일로 건너가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니체의 그 문헌 자료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걸 쭉 보다가 천재성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니체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브란데스가. 그래가지고 논문도 쓰고 코펜하겐 대학교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기념비적인 세계사적 강의를 펼치죠. 세계 최초의 니체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입니다. 그때 그 강의가 대성공을 하면서 니체 사상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부터. 그래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기오 브란데스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니체와 더불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매너가 될 거예요. 니체 철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몰랐던 분들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브란데스의 그 저작물이 번역 소개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번역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 책도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그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지게 되었나까지도 정리를 해드렸고, 니체 사상을 워낙 요약했고 또 초보자들을 위해서 펼친 강의라서 이게 이제 니체 철학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계기로 이제 입문하셨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니체 저서 문헌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최근에 쇼츠라고 해서 이제 짧은 50초짜리 강의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니체가 라파엘로 그림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강의 보신 걸 계기로 보게 되면 짧으니까요, 아마 니체 철학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 정리를 해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고, 맞다, 어떤 구독자분이 니체 철학을 비판하는, 니체 철학의 단점, 한계, 이런 걸 논하는 학자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강의해달라고 예전에 부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될 때 마련해서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불교 철학과 니체가 어떻게 접목되나 하는 것도 연구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 끝으로 쥘 졸레지가 자신의 저서 니체와 철학에서 니체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주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철학은 그 대부분이 니체의 덕택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니체의 덕택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니체가 원했던 식은 아니었을 것이다.